예,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연사로 나온 미래탐구 수리논술 강사 진기종입니다. 저는 미래탐구에서 의학 계열 그다음에 이과 최상위권 중심으로 수리논술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 프레젠테이션 되고 있는 자료는 별도로 출력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도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뭐 PT 자료는 뭐 상세한 거는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중요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PT 자료 외에 자 지금 3월 말 그러니까 이제 2주 전까지 대학에서 작년에 치렀던 시험에 대해서 시험 자료와 그 대학의 이제 뭐 평가 지점이라든지 뭐 예시 답안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가시면요, 이거 학생들 공부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무슨 수리논술 자료집을 따로 사시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수리논술을 공부할 때 기본이 자 꾸준히 이미 나온 기출 문제를 당연히 풀어봐야죠. 물론 기출 문제는 다시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대학에서 자 그 기출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했는지, 뭐 대학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어떤 답안이 합격 답안으로 처리되고 있는 자료들이 대학이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해당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딱 들어가시면 보통 지금 시기에 들어가면 맨 그 입학처 하면 맨 바로 앞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꼭 외워두세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건 그 지금 현재 교육부 지침상 대학별 고사를 치른 대학은 반드시 3월 31일 이전까지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어쨌든 대학에서의 뭐 출제 방향과 교과 연계, 그다음에 문제풀이, 그다음에 난이도의 적정성, 그다음에 평가 지점, 그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풀리는가 등등을 대학 나름대로 뭐 어쨌든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검수를 거쳤다고 하긴 하는데 대학 나름대로 충분히 싣고 있으니까 자 그런 걸 좀 자료들이 대학에 지금 현재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자기가 이제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자료들을 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좀 제가 오늘 원래는 이제 2주 전에 대학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 특히 이제 그 의학 계열하고 그다음에 최상위권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대비 경향과 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계속 이제 2주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아닌 것 같냐면 작년에 코로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시가 뭐 논술이 치러지니 안 치러지니 일정이 계속 뒤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작년에 나온 문제들 보니까 평년도하고 달리 문제가 좀 많이 안 다듬어졌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그러니까 그 평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까지 정상적으로 논술고사 시행될 때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교과전을 다 알고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서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자 이런 논술고사 지필고사를 치렀을 때 지필고사가 이제 학생들이 뭐 OMR 카드에 쓰는 게 아니고 숫자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답안들이 분량이 한 몇 줄 정도 나와야겠다. 그다음에 이걸 어떤 지점을 평가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다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를 만들고 안배하고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작년 문제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니까 너무 문제들이 극과 극이에요. 뭐 5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너무 경우를 많이 따져가지고 숫자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따져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핵심은 풀이의 방향은 5줄인데 그 계산을 다 완성하려면 이 경우 저 경우 저 경우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3, 40줄이 막 넘어가요. 이렇게 잘 안 내거든요. 이거 정상적인 시험을 진행했을 때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뭐 연대나 뭐 카대, 울대 학생 그 의대들 계열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위권에서 작년에 준비를 좀 충분히 검토를 못하지 않느냐, 다듬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추후에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출제 문제들의 실제 핵심적인 의도, 그러니까 교수님이 충분히 이 문제를 다듬어서 내려고 했다 또는 평가를 해보니까 어떻게 내면 더 좋더라, 제가 이걸 반영을 해서 저는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학생들한테 다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그 학생들이 기출 문제만 보고 사실 혼자 공부하기가 수리 논술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유형도 있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구나 해서 수능과 다른 또 내신과 다른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도와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그런 대학의 자료에 100%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를 비롯한 좀 그 오랫동안 수리논술을 다뤘던 선생님들의 지도 하에서 좀 차분히 체계적으로 꾸준히 따져가는 것이 논술 준비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출문제 다 풀어봤고요 하니까 뭐 막판에 파이널 때 뭐 몇 번 수업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제가 뭐 기출문제 써보고 하니까 잘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험 치면 대부분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위권 논술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학교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은 그냥 예시 답안일 뿐이에요. 정확하게는 예시 답안이 아니고 교수님의 풀이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 방향대로 쓰면요 합격 안 돼요. 합격 안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답안지를 공개하는 대학이 있어요. 학생들의 합격자 답안을 공개하는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이 한양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에서 합격생들의 답안하고 그 대학에서 나온 예시 답안이 다릅니다. 이게 서술 구성이 달라요. 학생들 그렇게 하니까 대학 예시 답안처럼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예시 답안은 그냥 이제 뭐 이 문제를 본 그 좀 수준이 약간 낮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장황하고 상세하게 써주는데 합격생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볼 건데 내가 왜 굳이 그거를 평소에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쓸 필요 없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공부하는 걸로 단기간에 되지 않으니까 차분히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왜 이럽니까? 자, 대학별로 약간 이제 제가 논술고사 유형 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관심 있는 대학들을 구별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카톨릭대 스타일이에요. 자, 카톨릭대 스타일 논술이 지금 대학별로 이제 완전히 경향 분화가 되었는데 출제 유형이 좀 다르게 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카톨릭대 이제 수리 논술만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학은 당연히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아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좀 비빌만합니다. 2등급짜리 그 과학 1개 정도, 그다음에 뭐 국영수에서 1개 정도 나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허용되는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나와 두 번째 줄이 중요한데 제시문이라는 게 논술에 있는데 제시문이라는 거는 자 이게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이게 그냥 문제만 딱 있어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에 관련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교과 명제, 교과 용어 개념, 그 다음에 일종의 힌트가 되겠죠. 풀이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자 제시문에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걸 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훈련을 많이 한 학생들 그게 가능합니다.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되게 감 못 잡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명제가 나와 있어. 교과서 이 명제가 이 문제하고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그 뭐 연관 없지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 명제를 쓰면 굉장히 잘 풀릴 거다. 사실 그 명제랑만 풀 수 있어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그 둘의 연계를 고민하면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해지죠. 뭐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자 논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대학은 문제만 한 개 딱 던져주고 바로 풀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이제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좋은 게 문제를 제시문을 주고 뭐 문제를 4개를 주는데 문제 4개 안에 각 문제 안에 보통 2문항 정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항이 있다는 거는 자 우리 학생들 수능에서 나오는 기역, 니은, 디 연계 문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문항을 풀면 밑에 문항의 해결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이 이렇게 해야지 개별 문항에 대한 상세한 풀이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왜 쓸 게 생깁니다. 이 단계별로 문제를 안 주고 그냥 통째로 네가 다 풀어라 그러면 어쨌든 풀이가 30줄이에에 그 30줄을 체계적으로 구사하는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 시간을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 10줄짜리 20줄짜리 문제 또는 15줄 15줄짜리 나누어서 단계를 주게 되면 학생들이 자 그냥 통짜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다음에 문제 방향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 비슷한 유형 이게 사실 전형적인 논술고사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인하대가 있습니다. 인하대가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 문항도 있고 문항을 보통 서너 개를 내는데 그 제시문 주고 그다음에 또 단계별로 주니까 학생들이 뭐 전체 문항 수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학생들이 각 소문항별로 10줄에서 15줄도 쭉 메꿔 가면서 시간을 안배해 쓸 수가 있고, 훈련이 되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교과에 대한 이해와 재심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 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대하고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게 울산대인데,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좀 정반대 경우에 재시문 없는 단독 문제 딱 벌써 들어가죠, 그죠? 이거 이 정도면 경시대회예요. 준 경시대 시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능 1등급 거의 1등급을 맞추고 있는 상위 1%급 학생들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보면 이제 뽑는 인원수가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 15명, 여기도 10명 정도 될 텐데 어디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거든요. 보통 어디를 시험 치냐면 맞아 거의 결정 납니다. 이 학생이 수학에 특출한 좀 재능이 있다, 또는 뭐 이제 뭐 과거 영재고에서 수학 좀 날렸다, 이 정도 급이 되면 보통 울산대를 뭐 준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뭐 수능과 연계해서 차분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고 상위권 내신 공부 열심히 착실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1등급 잘 쌓는 정말 우리 현재 고등학교 1%의 그런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대 중심으로 논술 공부를 준비하고 이렇게 문제 기출 문제 풀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도 당연히 연계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울산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비슷한 형태가 한양대, 그다음에 이제 연대 자연계열 지금 공학계열 시험 보고 있는 게 다 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거의 없고 문제 소문항 거의 없고 단독 문항 출제하고, 물론 이제 100% 단독 문항은 아닌데 굉장히 어려울 때는 이제 문항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자, 이 대학들은 앞서 나온 대학들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학생들이 네 알아서 푸세요라는 쪽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뭐 평가 배려보다는 대학의 입장에서 그냥 내기 쉬운 방향으로 문제를 뽑아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문제는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매해 문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학 예를 들어서 자 카톨릭대 정해져 있어요. 확통 무조건 1번 문제 확통 문제, 2번 문제 미적분, 뭐 3번 문제 기초 수원수투, 뭐 4번 문제 미적분 심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 대학들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예측도 못해요. 여기는 그냥 그 상황에서 문제 잘 보고 그냥 순발력 이렇게 잘 풀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앙대학교인데, 자 여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과학 논술이 있습니다. 물론 자 연대도 과학 논술이 있는데 의대 기준으로 보자면 앞에 두 대학 달리 여기 과학 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권에서 과학 논술이 있는 대학은 지금 이제 중대, 경희대, 아주대, 연대, 원주. 자 아주대는 생명 논술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수학 논술과 과학 논술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수학에 모자라겠죠. 그래서 수학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학들은 굉장히 정말 수학을 아까 제시문 연계 단계별 논제 플러스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안 내요. 왜냐하면 과학도 해야 되니까. 과학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답란이나 서술 분량이나 형식이 좀 제한된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쉬우니까 그럼 준비 안 하고 뭐 수능 봐놓고 등급 맞추면 바로 가서 시험 보면 되느냐가 아니고, 수학 과학에 대해서 최소한 그 수학 논술, 과학 논술의 기본 답안을 쓰는 방법, 제한된 공간에다가 이걸 짜임새 있게 쓰는 방법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고 쉽게 풀는 게 쉬운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라면 대학에서 딱 기대하는 답안이 있는 거예요. 최적화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나는 무조건 이 대학을 갈 거다, 난 이 대학 의대면 만족한다, 그러면 뭐 장하게 쓰는 거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반영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깔끔하게 쓰는 최적화된 답안 쓰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요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향이 좀 이렇게 유형이 바뀌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예비 고3이 아니죠. 고3이죠. 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자 내게 되겠고, 요건 쭉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요 방향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논술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뭐 일반 수능 문제 풀듯이 답만 맞춰 본다든가, 아 나 이 문제 유형 외운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남이 쓰는 답안지 보고 야 나 문제 잘 풀었어 하고 만족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논술은 그 시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답안지로 평가받는 시험이에요. 자, 지금 현재 대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험이 객관식, 자 수능이 있고요. 수능 OMR 카드 찍어서 그냥 자 객관식으로 채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면접고사, 면접고사는 교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교수님이 많이 봐줍니다. 학생들의 잠재적인 역량과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얘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뭐 여유도 주고 농담도 해가면서 얘기를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이 학생이 뭔가 역량이 있어 보이면 굉장히 끌어내려고 노력해 주셔요. 뭐 서울대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런데 논술은 봐주는 거 없습니다. 논술은 자 실제로 첨삭할 때도 이 학생 위에 개인 정보 딱 가리고요. 답안지만 보고 교수님들이 첨삭해요. 그러니까 딱 만나는 건 뭘 썼느냐, 뭐 글씨는 어떻게 썼느냐, 그다음에 나름 짜임새 있게 썼느냐, 딱 그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문 논술은 원고지 칸에다가 쓰니까 학생들이 뭐 굉장히 글쓰기를 정성스럽게 하는데 뭐 이제 자연계 논술은 수학이니까 연장 쓰듯이 막 쓰면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합격 답안을 보더라도요, 연장처럼 두서없이 막 쓴 답안지, 그 풀이 맞췄다고 그런 답안지를 모범 답안을 절대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여튼 뭔가 약간 미숙하더라도 얘가 정말 좀 최소한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학교에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그죠? 보고서 작성하는 수준도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얘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게 아니고 참 정확하게 계산할 건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표현할 건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자 막 건방지게 교과서 외의 거를 막 어디 들이밀어 가지고 뭐 영어 막 써가면서 이런 거 막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 오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학원 선생님들 흉내 내가면서 막 그런 거 말고 정말 학생답게 좀 이렇게 학생다운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정확하게 교과 용어 써가면서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진솔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수님들이 그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얘가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 이런 실수가 있더라도 이런 걸 감안해서 넘어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학생의 풀이의 진실성과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을 다 감안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논술은 지필고사인데 이게 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시험인데, 아울러서 대면 없는 면접고사 플러스 사실상 자기소개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뭐 학종 같은 거 할 때 자기소개서 쓴다고 엄청 쓰잖아요. 논술 그거 당연히 그거 이상 하셔야죠. 그다음에 뭐 심층 면접 준비한다고 수업하잖아요. 논술 그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두 개 합친 것만큼만 논술 준비하시면 학생들 수능 논술 다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물론 수능에 나오는 유형과 달리 좀 까다롭게 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과 체계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과 겹치는 방향이라든지 수능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논술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고사를 준비를 교과 중심으로 꾸준히 한 학생들은 수능의 고난도 문제들도 자 많은 부분들이 연계돼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꼼꼼하게 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 학생들 뭐 이제 당장은 이제 시험 시스템이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시간 안배가 좀 바뀌었는데, 그러나 학생들이 적응돼서 6월, 9월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수학 공통 과목에서 한 문제, 선택 과목에서 한 문제, 한 두세 문제가 고난도 문제를 학생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두세 문제에서 한 개 정도를 제대로 해결하면 1등급일 거고, 세 개 다 못 풀면 2등급이 되는 그런 아마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실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그 세 문제를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최소한 두 개는 맞아야 돼 라고 해서 부담을 가지고 하겠지만,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정확하게 풀면 돼요. 92점이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1등급이에요. 현재 같은 상황에, 현재 같은 뭐 코로나 상황에 정상 수업이 안 되고 있으면 92점은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문제를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내가 풀 수 자신 있다 없다 이 판단. 그다음에 풀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 분명히 풀 수 있다라는 까지 난 끌고 갈 수 있어. 풀이에 대한 확신. 이런 건 자 논술 문제 같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답안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써가는 이런 풀이 연습을 학생들은 당연히 그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물론 그리고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를 꼼꼼하게 잘 푸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논술에 가서 당연히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가요. 그 학생들은 좀 쓰는 과정들을 좀 다듬어 준다든가 이런 체계를 잡아주는 것만 잘 해주면 뭐 수학적 실력이 이미 받쳐주니까 굉장히 자 논술에서 높은 성취도를 발휘할 수 있겠죠.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있지 방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자 1% 상위 최상위권을 바르고 정시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발하는 학생들이면 정시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의 그 정시 공부 정시의 고득점을 위해서 수학의 고득점 안정적 고득점 확보를 위해서도 자 유형 연습이나 문제풀이 연습을 위해서라도 심층 말고 논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심층은 짧은 시간에 문제를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자, 수능과 연계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논술은 자,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자, 수능 고난도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 그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의대권에서 나오겠죠. 의대권에서 뭐 1%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 치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그런 공부를 어쨌든 뭐 수업을 꼭 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항상 참고해가면서 틈틈이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9월 이후가 되면 시중에서 온갖 사설 모의고사 나오는데 사설 모의고사 출제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고난도 문제 출제입니다. 그 맨날 그 쥐어짜네요. 그 사실 사설 모의고사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은 그냥 실제 수능과 별로 관계없는 어거지 같은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요 그럴듯하다라고 학생들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들의 대다수가 자 기존 수리논술에서 나온 문제를 수능형으로 다시 이렇게 변형 개조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수학에만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하고 일선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들이 출제하는 게 제가 봐도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저도 뭐 모의논술을 실시하고 하는데 자 교수님들이 마음 먹고 제대로 시간 들여서 문제 준비하면 문제 진짜 변별력도 좋고 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수능이나 평가원에 출제하는 문제들은 일선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진짜 시간 많이 들여서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수리논술에도 꽤 있으니까 공부할 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도 이제 수업을 뭐 진행을 하고요. 제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냥 답안지 많이 쓰기 시킨다. 뭐 그겁니다. 이 많이 뭐 얘기는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이제 좀 왜입니까? 뭐 단원별로 이제 맞추어서 진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자기가 수학을 잘하니까 답안지를 되게 잘 쓰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서술형 답안 잘 써서 선생님이 항상 좋은 점수를 줬어요. 거의 만점을 받았어야 하는데 학교 서술형 답안하고 논술의 답안이 또 다릅니다. 학교 서술형 답안은 선생님하고 사실 짜고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이미 수업을 들어보면 저 선생님은 이런 답안을 원해. 거기에 맞춰주는 거고 그 선생님의 성향에 맞춰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약속된 플레이예요. 근데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내가 모르는 교수님이 낸 거고 그럼 교수님이 어떻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당연히 가장 교과서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형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적이고 객관적인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걸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적이고 객관적인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그냥 이런 상황은 이런 문장을 써라. 이런 상황엔 이런 용어를 써라. 그 다음에 네가 어떤 명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언급하고 나 명제를 쓴다고 써라. 약속된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정해진 서술인데 그 정해진 서술이 사실 우리 학생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익히게 되면 그걸 연습하고 이게 숙달되게 되면요. 사실은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적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답안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합격시킨 많은 학생들, 의대권 학생들이 항상 겪는 얘기예요. 자,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써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왕좌왕 해가지고 3, 40줄 나오는 건데 수업하고 자기가 따듬니까 지가 알아서 20줄로 만들어요. 읽는데도 아무 지장 없고 답안도 정리됐고. 근데 뭐 예전에는 막 그림도 막 그려놓고 뭐도 막 그려놓고 해가지고 설명이 돼서 막 뭐 하는데 저는 뭐 미리 얘기하지만 저는 논술 답안지에 그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림 그리지 말아요. 그림 그리는 것만큼 좀 수준 떨어지는 거 없다. 그러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이면 그림도 그리고 표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이면 그거 한두 문장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어휘력과 표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사실은 내가 수준이 좀 표현력이 떨어져요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정제되고 다듬어진 언어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수님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의 내용을 풀이겠죠, 그죠? 그거를 딱 그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를 그게 뭘 요구하는지도 아직 이해력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선을 써야 되는지 당연히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 꾸준한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수업은 지금 현재 월요일 반이 먼저 개강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프로그램은 쭉 나와 있는데, 자 특히 이제 5, 6월달에 하는 부분에서 자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수능이 수학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나눠졌잖아요.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학 2까지 다 들어가고 플러스 학통, 기백, 미적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한 개씩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속 편해요, 그냥. 근데 당연히 변별력이 높은 문제는 자 항상 그랬습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하하고 학통은요 정말 입문 수준이에요. 입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어 확인하고 몇 가지 공식 확인하는 수준이지 그 깊이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근데 뭐 어려워하는 건 이제 문제를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계산이 많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깊이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수투, 기초 수학 영역하고 수원 수투하고 그다음에 미적분입니다.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도 문제를 확통과 기하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신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깔끔하게 잘 서술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도 깔끔하게 잘 정리하면 되는 거고 학생의 논리력과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등이 반영되는 거는 당연히 핵심 영역인 자 수원수투와 미적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논술을 하려면요 선택 과목은 미적분 해야 돼요. 미적분 해야 논술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5, 6월 달에 재개강할 때 지금 이제 여기 나온 요 부분 자 규칙성 경우의 수 미적분 계산인데 지금 작년에 공교롭게도 저는 이걸 미리 짰는데 기출 문제 보니까 작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출제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 수능에서 기하가 선택이 안 됐잖아요. 기하가 빠졌는데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기하도 반영한다고 한 대학이 있는데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기하 반영 안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는데 연대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절대 못 낸다. 아니 코로나로 정상 진행도 안 됐고 수능에서도 기하가 빠진데 어떻게 기하 문제를 내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기백이죠. 기하 벡터 절대 안 낸다고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절대 안 낸다고 했는데 뭐 그거 낸다고 기하 벡터 특강을 하시는 논술 선생님도 계시던데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벡터 하살표 한 줄도 안 나왔어요. 다 100%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자 이제 수열 쪽들 수원 쪽이죠. 이쪽의 문제들이 평년도보다 더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 내면 낼 수 있다니까요. 대학에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저쪽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계산도 많아지고 따질 것도 많고 설명 방법도 복잡해지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5, 6월달 시작되면 얘기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 8월달 여름방학 때는 미적분의 활용과 심화 특히 저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 또는 수투 쪽에서 고난도 문제들 나올 텐데 자, 그 6월, 9월 평가원 대비하고도 또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다 연계시켜서 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 그 논술고사의 빈출 영역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빈출인데 최대 변별 영역. 그러니까 최대 변별은 미적분에서 다 연계해서 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후에 이제 9월, 10월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때 이제 학통 기하 뭐 교과 핵심 개념 내신 수준에 다뤘던 걸 논술로 한번 다시 정비해 주는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계된 미적분 관련된 단원 융합들 실전 파이널 이쪽으로 해서 종합적인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이미 진행한 반이고 이 월요일 반 1기에서는 이제 기초 논리 뭐 이제 수학의 기초 논리나 그다음에 미적분의 기초 같은 걸 다뤘는데 자, 토요일 날 오게 되면요. 토요일 날에 이제 5, 6월 달 개강하는데 앞에 부분을 조금 압축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반에 1기, 2기를 합쳐 가지고 압축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부터 뭐 이제 2기, 3기는 월요일 반에 3기, 4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실 제가 이제 5, 6월 달에 이 의의 논술반을 시작해 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은 항상 겨울방학 때 시작해서 좀 여유 있게 학생들을 했는데 일단 5, 6월 달에 첫 수업으로 토요일 수업에 합류하시는 학생들은 좀 각오를 좀 단단하게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거기 프린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개경하고요. 예. 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래도 좀 많이 오셨는데 저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소장님 뭐 눈치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깐 질문 있으세요? 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예. 네, 하는 게 좋습니다. 학통을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학통은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학통이 그 이제 뭐 되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뭐 이제 확률부 전기분 복잡하게지는 것 같은데 학통이 사실은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도요 한 보통 한 6번, 7번 정도면 충분히 그 교과 진도는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근데 학교에서 선택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아예 안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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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교과 자체가 거기 나오는 기본 용어 공식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흐름만 이해하면 돼요. 흐름만. 그러니까 막 수능에 나오는 그 막 이렇게 좀 변태 같은 문제들 계산 답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식을 쓴다 정도의 흐름만 잘 익혀두시면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해서 딱 정리해주면 보통의 경우 마무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정상 수업 안 됐는데 저랑 아까 8, 9월 달, 9, 10월 달 그죠? 마지막에 학통 수업을 제가 한 3, 4번 정도 보통 안배를 하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뭐 학통에서 전 마스터했습니다 한 학생도 꽤 있었어요. 예, 어차피 논술에 나오는 유형들은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울산대 같은 경우 울산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의대인데 수리 논술만 카톨릭 테처럼 보는 게 아니고 울산대도 이제 의학 관련 영어 논술, 영어 지문을 주고 한글로 글을 쓰는 뭐 이런 게 좀 나가고 있고요. 특화된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아예 인문 논술이 따로 있습니다. 1번이 인문 논술이고 2번에 세 문제 세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학 논술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수학 대학에서도 이제 수리 논술만 하는 애들 뽑아 보니까 이제 기대는 이거죠. 수리 논술에서 글 단박하게 잘 쓰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울산의대 아까 한양대 그러니까 문제만 잘 푼 애들이 글을 잘 써봤자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수리 논술에서는 그 정도가 안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별도 논술로 글쓰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표현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인문 논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톨릭대처럼 아예 문제 자체를 잘 제시문과 관련돼서 세팅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뭐 그게 아마 신경 쓰기 어려울 것
나 봐요. 그래서 울대하고 한대는 그런 식으로 수리 논술은 그냥 문제 풀이 위주로 쫙 내고 고난도 문제 풀이 위주로 내고 그다음에 별도의 인문 논술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그 전담하시는 인문 논술 선생님들이나 영어 논술 선생님이 계시는데 보통 한 꼭 가야 되겠다 하면 여름 방학 때 한 두세 번 정도 특강이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고 파이널 때 한두 번 특강을 들으시면 이 학생이 뭐 국어 점수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아. 국어가 3등급 이하로 영어가 뭐 3등급 이하나 국어가 3등급 이하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 2등급 이상이라면 그 정도 여름 방학 때 두세 번, 파이널 때 한두 번 수업으로 충분히 자, 현재 대치동에 있는 수업으로 커버가 됩니다. 미탐의 전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예. 보통 6대4. 그러니까 점수가 다 안배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수리 논술이 사실 변별력이고 그다음에 인문 논술 쪽은 뭐 이렇게 커트되는 컷오프 쪽 개념 같아요. 일정 수준 수리 논술 되게 그 목적이 그렇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리 논술은 굉장히 문제 잘 풀었는데 뭐 글쓰기에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떨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은 사실 대학 가서 교수님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의대 가서 수학 얼마나 쓸까요? 안 씁니다. 수학 안 써요. 그냥 수학은 왜 하냐 하면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99% 확률 잘하니까 하는데 개 중에는 수학을 잘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꼭.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 걸러내는 용도도 생각하시면 되고 수리 논술을 의대에서 굳이 수리 논술을 왜 실시하느냐? 학생들의 수능만 가지고는 변별을 하기 힘든 상태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수리 논술로 평가해서 글을 써보게 하니까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리 논술로는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하더라라는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해 주시고 의대 가는 학생들이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왜 수학을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가 아니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한 교과적 내용에서 제대로 보여준다.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수능에도 유리합니다. 그 부분이요. 네, 또 학생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아니 학교 예시답안도 시금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예시답안처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장황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학교 예시답안은 대부분 풀이 가이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안 풀어보고 문제 보고 그냥 그 문제 답안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이 그 풀이 보고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제 선생님이 강의하듯이 뭐 도입 배경과 어떤 공식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이해하는 게 글쓰기를 할 때는 글쓰기의 독자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논술 답안의 독자는 누구예요? 교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대학의 논술 그 답안 예시 답안은 약간 풀이 가이드라고 했죠. 풀이 가이드는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교수님이 학생한테 보여주는 거죠. 벌써 글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의 예시 답안처럼 논술 답안 쓰게 되면요 망합니다.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장황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답안은 교수님이 보는 교수님 입장에서도 높은 수준이라 보지 않아요. 풀이가 맞다 하더라도. 대충 이제 요 정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제가 딱 예를 들어 보는 답안이 있어요. 학생이. 자,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지에 빈칸 채우기 있죠. 그죠? 그거 답안 의외로 깔끔하죠. 그 뭐 상세 설명 같은 거 별로 없죠. 그렇게 써야 돼요. 그게 교과서적인 답안의 모범으로 하고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의 예시 답안과 평가원의 문제의 빈칸 채우기 답안을 보면 글을 좀 써본 학생들은 이 두 답안이 글쓰기의 목적이 좀 다르다는 게 드러납니다. 평가원 답안들 보면 장황하지 않죠? 뭐 좀 너무 물론 이제 빈칸 채우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긴 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런 답안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답안 쓰면요 그냥 교수님이 무조건 받아들여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하셨어요. 요건 이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